네. 자, 이제 나머지 하도록 할 텐데요.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차 안에서 그 유튜브로 노래를 들었어요. 그 들은 노래가 뭐냐면 이선희 노래인데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는데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멋져 보여요. 이렇게. 다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마음씨가 다 깨끗해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이 세상을 살 때 저 위에 하나님이 노래를 틀어줬으면 좋겠어. 전부 다. 우리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드라마 노래 음악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하면 아무 맛이 없잖아. 근데 드라마 배경음악이 딱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길거리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사람인데도 배경음악으로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런 딱 그런 음악이 나오니까 정말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멋져 보여요? 자,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8번 보시면 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정보망에 매물을 올릴 수 있다. 맞는 거고요. 2번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또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 확보돼야 되겠다.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고 빠졌다고 틀렸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3번은 사업자는 누가 준 정보만 올리라.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라. 이렇게. 네 번째, 국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를 검토해가지고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해줄까 말까 결정하는 것은 심사기한이 며칠이죠? 30일. 5번, 거래임무 사업자는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됐을 때는 지체 없이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해야 되겠다. 사업자가 개공한테 통보하는 건 없죠? 개공이 사업자한테 통보한다. 그런 거니까. 앞뒤가 바뀌었으니 5번이 틀린 거고요. 19번 도장 얘기입니다. 1번 도장 크기는 원칙적으로 7월 30일이죠. 10월 40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공이 일하기 전까지 등록해놔야 된다. 그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그것을 등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장을 등록하시오. 이렇게. 2번이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공은 사용할 인장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되고 인장 등록은 각각 해야 되고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한 인장을 쓰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과태료 아닌데 개공이니까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 이렇게. 개공이니까 업무 정지라고 바꾸셔야 되겠고. 5번은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이네? 7일이네. 변경 등록은 7일이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20번에서요. 틀린 거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갖다가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갖다 딴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분묘기지권에는 또다시 묘를 쓰는 신설 권능은 원래 존재하지 않고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또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은 원래 없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다만 예외가 있죠. 여기는. 어떤 경우에 이장 권능이 있게 됩니까? 종중묘처럼 집단묘 같은 경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분묘를 이쪽으로 이장해도 이건 변함이 없으니까 오케이 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예외가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최종으로 연장을 받은 설치기한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그러니까 분묘 설치기한이 끝난 거예요. 그 연고자는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1년 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겠다. 맞죠? 예. 1년 안에 철거하고 그래서 이제 화장하거나 봉환하도록 돼 있다. 이런 거고. 3번은 틀린 게 쉽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해서
단분 형태의 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고요. 너무 쉽네요. 그 다음에 4번.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땅 임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분묘의 설치 기한을 제한을 받게 된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게 2001년 1월 13일부로 시행이 됐고, 그 뒤에 시행된 뒤에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죠. 요 법이 시행된 뒤부터는 분묘기 직권에 대한 시효 취득을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설치 기간을 최장 60년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지요. 설치 기간을 제한한다. 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달라진 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효 취득을 인정했었죠, 막.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분묘 설치 기간이 제한이 없었어. 그죠?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설치 기한도 제한을 받고, 여기 지금 지문에 나온 대로 시효 취득을 또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분묘기 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 이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다 했기 때문에 맞죠? 자, 잘못 말씀드렸어요. 의사표시만 갖고도 분묘기 직권은 죽는다. 점유까지 포기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런 거. 2번 출제됐던 거죠. 21번에 1번이 옳은 지문인데 1번 지문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임대인이 질병이나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밑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기간도 최단 존속 기간이 되면 주택의 최단 존속 기간은 2년이 되고요. 상가는 얼마가 됩니까? 1년이 되고요. 우리 농지 같은 것은 3년이 됩니다. 근데 주택이나 상가나 농지 전부 다 2년 밑으로 계약할 수 있죠. 그 2년 밑으로, 3년 밑으로 계약했을 때 그 기간에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다 임차인들이 그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누구도 그 기간에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임대인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1번이라고요? 독특하죠? 이 위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1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매수인이 주말 농장용 농지로 구입했으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즉시 처분한다. 즉시가 아니고 1년 이내 처분해야죠. 즉시 처분하라면 어떻게 팔아요? 1년 이내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여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갖다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는 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는 자는 제한이 없고요. 반대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1만 제곱미터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4번.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못했을 때는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무효다. 아니, 농지증은 이게 없다고 해도 계약까지 무효로 되는 건 아니고 등기가 안 날 뿐이죠. 그러니까 농지증은 물권 변동의 요건이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무효다. 이거 틀린 말. 5번.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갖다가 매수하게 됩니다. 협의 이 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지증 필요가 없죠. 협의는.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필요하고. 협의는 행정청끼리 농지 이해 목적으로 쓰기로 합의를 끝낸 거니까 협의 그러면 필요가 없고 전용 허가나 신고 그러면 필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5번 틀린 거죠. 자, 22번입니다. 기업권은 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외국 사람이 그 토지를 팝니다. 이게 파게 되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파는 경우는 그러니까 뭐 취득일로부터 무슨 6개월, 계약일로부터 뭐 6개월이고 뭐고 간에 신고무가 없다고 해요. 팔 때는 어느 때 신고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죠? 어느 때 외국인 특례가 적용돼요? 토건 공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토건 공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하는 거죠? 토건 공지에 대해서 뭐예요? 매매.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건 공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요? 매매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 신고는
외국인 특례는요, 어느 때 적용되죠? 토건, 공지, 원칙적으로. 뭐죠? 매매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여기는 매매를 포함해서 계약, 계약 외 원인, 국적 변경, 뭐 많죠? 되게 많아요, 여기요. 계약도 있지만, 그죠? 계약. 그 다음에, 근데 요거, 토건 공지에 대해서 뭘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 취득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 말이야. 여기는 매매만 얘기하는 거고, 범위가 좀 협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어느 때, 자, 2편에 나온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어느 때 뭐에 대해서 적용됩니까? 토지에 대해서 플러스 뭐일 때? 소유권, 여기는 독특한 게 지상권까지 건드려요. 그 다음에 유상, 계약이다. 여기도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지상권이 나오는 게 여기는 지상권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 계약일 때. 여기는 소유권, 취득. 기억번짐은 매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범위가 협소한 거 가만히 보면 얘도 범위가 협소해요. 매매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얘도 범위가 좀 협소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땅만 전제로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정리해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건 무조건 신고밖에 없어요.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여기는요, 외국인 특례는 신고도 있고 뭐예요? 허가받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여기는 허가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토지거래 가는 허가받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땅. 근데 여기서는 신고다 그러면 신고는 요거요. 토건 공지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 토건 공지 요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신고. 여기는 허가는 어느 때 허가받죠?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는 겁니다. 토지.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는 가만히 보면 땅에 대해서만 허가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땅 얘기잖아, 땅. 그죠? 여기는 전부 다 신고입니다. 원통. 그 기억번은 신고 자체가 안 생기는 거고. 니은번은 외국인 등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여기 건물 들어갑니까, 이게? 외국인 등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신고해야죠. 취득 원인이 이제 니은번은 뭐예요? 취득 원인이, 뭔지는 안 나왔어. 그쵸? 취득 원인이 뭐 계약이든 계약의 원인이든 국적이 바뀐 거든 뭐든 나오는데 이때 취득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니은번 맞고. 디귿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딱 절반이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 법인이나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절반까지가. 그래서 요거 디귿번 틀린 거네 또. 리을번. 신고 관청은 8조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겠다. 외국인 특례에서는 뭐예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월 1회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는 뭐예요? 1개월 이내 제출이죠. 외국인 특례는 1개월 이내 제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5번은 리을번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1개월 내 신고 관청인 시도지사한테 제출이니까 맞는 거죠? 외국인 특례는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월. 보고입니다, 이거. 여기는 보고라고 쓰고 여기는 제출이라고 쓰는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틀린 건가? 옳은 거 오라고 그랬죠. 옳은 것은 니은번하고 리을번 두 개니까 정답 4번이고요. 23번에서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이 틀렸죠. 예정 금액 등 칸에 적는 게 뭐예요? 거래 예정 금액 등 칸에 적는 게 뭐냐고요? 세 가지인데 예정 금액 등 칸에 적는 거 세 가지가 뭐예요? 예정 금액 또요 공시지가 또요 건물의 공시가격이잖아요. 예정 금액. 그러면 요거 기본 확인사항에 적는 거. 기본 확인사항은 요구할 수가 없고 그냥 스스로 조사해서 기재해 주는 거다. 그 기본 확인사항 쪽에 들어가는 거 가만히 보면 암기할 때 여기서부터 암기 시작해서 기표랑 권공의 입관비는 얘 줘버려라 이렇게. 요 얘잖아 얘.
예정 금액 등 칸에 적는 거 세 가지라고.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예정 금액. 또요. 공시지가. 또요. 공시가격. 그죠? 그건 전부 다 언제적에 예정 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적습니까? 중개 완성된 때예요?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임대차라면 안 적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세 개 중에서 뒤에 두 개. 공시가하고 공시가격. 임대차라면 안 적을 수 있죠? 자, 요 조는 뭐예요? 조세. 조세 그러면 세 가지 세금인데 어떤 게 있어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 적어주죠? 자, 이것도 언제적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중개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 그죠? 근데 임대차라면 요 취득세 같은 게 전혀 생기지 않으니까 임대차는 제외합니다. 요것도 있었죠? 끝에 두 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가. 그 중에 요거 하나 물어봤어. 1번은 세 가지가 있다. 그것만 물어본 건데 뭐. 그래서 요건 1번은 틀린 겁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액은 어디에 적어주는 거죠? 따로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제목이 뭐예요? 중개, 보수 등 따로 있잖아요. 이거. 요 중간에가 뭐예요? 세부 확인사항이죠. 이 세부 확인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서 확인한 걸 기재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요거 4개밖에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암기했었습니까? 세부 확인사항. 요새 실내 벽이 화내요. 이렇게 4가지. 실내 벽이 화내요.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예를 적는다고 한 거라고. 틀린 거 아시겠죠? 중개보수 등 여기는 보수 적는 거예요. 보수. 여기 중개보수 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뭐가 중요할까요? 두 가지가 중요해. 하나는 이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자 포함됩니까? 아니면 부가세가 제외되는 겁니까?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죠. 제외된다는 얘기는 별도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 별도하고 그러니까 요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가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포함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선택사항.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 또 한 가지는 이 보수 적을 때 거기다가 뭘 기준으로 해서 뭐에다가 요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거래 금액도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정 금액. 예정 금액 기준에서 보수를 계산한다고 그래서 예정 금액 등 칸에 보수를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보수를 적을 때 여기 보수 적어줄 때는 예정 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배우셨잖아. 근데 예정 금액 등 칸은 여기 따로 있다고 따로 잘 구별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들이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4번 보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중개보수의 산출 내역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겠다. 보수에 대한 산출 내역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까? 여기잖아. 이거 지금 이게 확인설명서 아니에요 지금? 기재하잖아요. 제일 마지막 칸에. 여기 적는 게 뭐라고?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하고 산출 내역이. 등자 그거잖아요.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제일 마지막에 적죠. 이건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닌 거 이거. 1번 맞는 거. 2번 토지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한테 각각 받는데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뭐예요? 8이 아니고 9. 나머지 물건 주택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오피스텔 빼고요. 나머지 물건 쪽에 들어가면 0.9입니다. 매매도 0.9, 임대차도 0.9. 토지 매매도 0.9, 토지 임대차도 0.9. 상가 매매도 0.9, 상가 임대차도 0.9.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3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에 들어갑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주거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임대차라도 0.9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2번이나 3번이. 4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법정 한도가 못 따라가요. 주택 따라가고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에 따라간다. 그런 거니까 4번은 맞는 거고 5번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받으면요. 금지행위죠. 1학년 일반 수협 판매할 때 수 이렇게. 자 25번은 요게 박스에 보시면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거래하는데 매수인이 동시에 매도인 갑에게 세를 놔요. 세를.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하고 임대차 월세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1억 8천에 사가지고 지금 세를 얼마 받아요? 2,020에 세를 놨죠 지금? 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집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1억 8천에 사가지고 지금 2,020에 세를 넣는데 이 바보 아니야 이거? 어? 1억 8천이나 들어갔는데 지금 월세 20 나온다고? 이거 완전히 이건 그래서 이런 건 사면 안 되는데 복비 계산하는 거나 하면 복비 계산할 때는 매매 한 건만 받는다 이거잖아. 2020은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매 한 건은 1억 8천 기준 하니까 이게 주택인가요? 오케이 주택. 밑에 5번에 있는 조례표 적용되겠죠? 그러면 1억 8천이니까 0.5%가 적용돼. 90만 원 나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도액이 있다더라. 한도액 얼마요? 80. 그러면 80을 넘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방을 물어봤습니까? 총액을 물어봤습니까? 일방.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26번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했어요. 이거 업무정지 사유 암기도 안 했는데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면 답은 오히려 쉬운 데 있어요. 모든 법위반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모든 법위반 행위는. 다만 죽었다 깨어나도 업무정지가 될 수 없는 게 2개 있죠. 하나가 절등치 사유고 또 하나가 과태료 사유야. 그 2가지는 업무정지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법위반 행위가 아닌 거든지 아니면 절등치 사유거나 아니면 과태료 사유 셋 중에 하나가 답일 거 아니야. 근데 법위반 행위 아닌 건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1번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면 업무정지입니다. 이거 유명한 거죠? 전속중개계약서 안 썼더라 그러면 업무정지예요. 2번은 거짓 등록 또는 부정 등록이에요. 2번이. 그러면 절등치죠.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 할 때 부자예요. 부자. 절등치니까 이건 업무정지가 불가능해요. 답은 2번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업무정지가 불가능하다고 시험에 기출문제 몇 번 나왔는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3번은 도장 얘기죠? 근데 이게 개공 얘기니까 업무정지. 4번은요. 계약서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하여간 5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하면 이건 업무정지예요. 4번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라고 익혀주시고 5번 질문은 유명한 거예요. 지금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그러면 삼각형이 떠올라야 됩니다. 개공이니까. 개공이 확인설명서 안 줬다 그러면 삼각형입니다. 직사각형 말고 삼각형 중에서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업무정지잖아. 무거운 거 업무정지. 위에가 500거고 5번은 유명한 거. 자 27번에서 OX 하십시오 이런 거요. 기억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폐업 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폐업기간이 벌써 3년이 넘어가 버리면 폐업 전에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일지라도 등록 취소를 더 이상 못하게 되죠. 요것을 우리가 폐삼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기간이 3년 초과했다 그러면 더 이상 등록 취소를 못하고 자 자발적인 폐업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도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못 때리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게 기억번이라고. 기억번이 예외입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니은번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전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의 기간은 고려하지만 폐업의 사유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폐업 전에 뭐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폐업입니다. 개공 A예요. 근데 이때쯤 지금 사고 친 겁니다. 위반 행위가 저지러진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폐업했다가 다시 차리면 이걸 재등록이라고 하죠. 그 재등록한 사람이 A 개공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폐업전 위반행위를 요거 재등록하게 되면 들춰내서 이 사람한테 폐업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구만. 그러면 등록 취소를 자 폐업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구만. 업무정지 받을 짓이야. 그러면 업무정지를 갖다 때릴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 원칙. 다만 이걸 때릴 적에는 폐업의 기간 고려해야 되겠죠. 폐업의 사유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폐업 전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재등록 이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이 되면 행정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못 때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이제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니은번 얘기가. 그때 다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 기억번이 아까 예외를 얘기한 거예요. 자, 디귿번. 시도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했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3년이 경과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 그래도 할 수가 있다. 자격정지는 시효제도가 없죠. 업무정지만 시효제도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할 때 업무정지에 관련해서 폐업기간이 요거 시효제도잖아. 폐업기간이 얘기가 안 나오죠. 여기는 참 3년이 경과했습니다. 3년이 경과해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다.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해서 근데 3년이 훌쩍 지났어. 그럼 더 이상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시효제도. 시효제도. 유일하게 시효제도 뭐만 있어요? 업무정지. 그래서 3합을 못 먹습니다. 근데 디귿번에 나와 있는 자격정지는 요거 업무정지가 아니잖아요. 같은 정지지만.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시효제도가 없으니까 3년 지났든 5년 지났든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이거. 정답은 5번. 28번.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고,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협회가 설치해야 되죠. 둔다죠, 둔다.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데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둔다. 어디에 두죠? 협회에다가 둔다.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는 거니까 협회에다가 감시기구를 설치한다. 2번. 성별을 고려해서 운영위원은 1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시할 사람이 좀 많아야 되겠죠? 19명 이내. 그 다음에 3번. 금융 전문가는 현직이 됐든 아니면 전직이 됐든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죠. 이거 맞고. 4번은 공제조합 경력자는 운영위원 될 자격이 있어요. 다만 경력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돼? 5년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5번.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나요?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감시하는데 연임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한 번까지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많이 맞추셨고요. 1번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모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전부는 안 되고 뭐예요? 일부만. 전부가 틀렸죠. A 또는 B 이렇게 나오면 의심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1인당 50이 아니고 뭐예요? 한 건당 50. 의미가 틀립니다. 한 건당 50만 원이요. 1인당 50만 원 이렇게 되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이건 감당을 못합니다. 3번에서는 지급 신청을 받고 지급 결정을 내리면 포상금 언제까지 주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죠. 2달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 준다. 모두에게 준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게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을 때는 그 중에서 뭐예요? 1등으로 신고 고발한 사람 그 사람한테만 몰아주는 거 있잖아요. 모두에게 준다 그러면 옳지 않고. 그 다음에 5번은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하게 된다. 무죄 판결 났다는 얘기는 그 전에 기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만 되면 이미 챙기니까 나중에 무죄 났다고 해서 포상금을 갖다가 뭐 토해내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죠? 무죄 판결 받았을 때는 포상금을 챙기는 거고 무혐의 처분은요. 검사가 하는 건데 무혐의 처분일 때는 포상금 못 받고요. 무죄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 판사가 무죄 판결 내는 거 받는 거고 그건. 두 개를 잘 구별하시고 시험 끝날 때까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0번. 1학년 일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1학년 일반 아닌 거. 요거 나오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3학년 3반이냐 1학년 일반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의미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3학년 3반은 요거 5명이죠. 무, 부,
증, 직, 상, 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항의 일반은 아닌 비양과 임시, 이사, 이등, 이소란 사람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시험제들은 빨리 써놔야 되겠죠.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은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중계약서죠?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짓 기재하고 같은 묶음에 들어갑니다.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썼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지? 자, 요것이 거자예요. 이랬을 때 개공이 그랬다면 이거 뭐고요? 임등치가 됩니다. 개공일 때는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 소공이 그랬다면요? 자격 정지가 됩니다. 취소 아니고. 근데 이럴 때 포인트가 뭐냐면 징역이나 벌금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왔던 겁니다. 1항 일반 이렇게 징역 벌금 없어요. 과태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자는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썼다 그랬을 때 징역 벌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출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닌자인데 뭐 사무소 명칭을 썼다. 아닌자가 쓰게 되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아닌자가 썼다 그러면 전부 다 1항 일반이고요. 3번은요. 어떤 글자 딴 겁니까? 3번 이소 이렇게 되죠. 이소. 3번은 이소죠. 1항 일반입니다. 4번은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요겁니다. 중개상물에 대한 매매업 1항 일반짜리고 5번은요. 임시 이것도 1항 일반이네요. 임시 이렇게 임시 이렇게. 보통 문제 나올 때는 보통 얘를 하나 집어넣어서 고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여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정답 1번이고 31번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면 과태료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징수할 때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됩니다. 이게 법조문입니다. 중개사법. 자, 징수, 과태료 부과 징수 그러면 무슨 법 따라갑니까?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과태료 매기는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과대 정국이니까 대통령인데 과태료 징수 절차 그렇게 나오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1번 문제를 많이 들으셨어요. 2번 폐업 전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이거 나오면 좋아요. 효과니까 처 1승이에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아니고 언제부터 1년간 승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죠. 2번 틀린 겁니다. 3번 최근 1년 내 2회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업무정지 2번에다가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최근 1년 내에. 그러면 3번 누적된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떤 사유? 과태료에 임능치 아닌데. 임능치가 되려면 4번, 최소한 4번이야. 3번이죠? 3번이니까 업무정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업무정지 받고 다시 뭐요? 과태료 받을 짓을 했는데 업무정지로 쑥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등록도 안 잘린 채 업무정지만 내리 3번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더 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제일 어려운 건데. 절등치요, 임등치요? 임등치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등치 그러면 안 돼. 절등치가 되려면 끝에가 과로 끝나서는 절대 절등치가 안 돼요. 끝에가 뭘로 끝나야 돼요? 업으로 끝나야 돼요. 일단. 그리고 앞에 누적된 것 중에 최소한 업무정지가 2번 이상 받은 전과 기록이 있어야 되지. 이거 끝나서 안 되는 거야. 이건 되는데. 절등치가 아니고 뭐요? 임등치. 그냥 여름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게 이거 확 냈으면 좋겠어 그냥. 시험 문제에서 거의 안 다뤄집니다 이게. 모의고사 같은 데 내면 요걸 되게 많이 얻어먹고 질문 되게 많이 받아 이걸 내면. 요걸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의고사 봤던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갖다가 어디로 하냐면 그 모의고사 그 출제했던 거기다 막 불이 나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화가 와 저한테.
혹시 그 답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 그 딱 오는 게 딱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이게.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서 그 답이 그게 맞다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 다음에요. 어디 가시는가? 그러면 이제 4번이죠. 4번을 고르신 분도 많아요. 벌금과 과태료는 같이 병과할 수 없다. 없어요, 없어. 과태료 매기고, 그러면 그거고. 벌금 물리고, 그건 그거고. 과태료도 물리고, 벌금도 물리고 그럴 수 없다고. 우리 법은. 그러니까 법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우리 법은 그래요. 병과할 수 없다. 요거 다 기출 지문이에요. 5번. 양벌 규정에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기출문제 2번 나온 거예요. 5번이.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밑에 있는 소공이다 아니면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도 왜 감독을 잘못했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학년 일반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개공도 뭐예요? 일반. 이유는 이거고. 요게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죠. 이게 양벌 규정이고 중개사법 몇 조냐면 50조입니다. 이게.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3학년 3반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1월 동안 너 뭐 했냐 이렇게 돼가지고 3반으로 처벌합니다. 그게 양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징역은 안 받고 받아봤자 뭐예요? 벌금을 얻어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사실은 양벌 규정 50조는 뭐 또 있냐면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얘기도 나옵니다. 임원 사원이 이런 짓을 했어. 또는 이런 짓을 했어. 금지행위입니다. 주로.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것도 양벌 규정이야. 그러니까 보통 양벌 규정은 종업원 얘기만 우리가 많이 하지만 실제 조문상을 보면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임원이나 사원이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했어. 그러면 법인도 뭐예요? 벌금으로 처벌한다. 왜요?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게 양벌 규정이에요. 이렇게 양벌 규정. 자, 근데 이런 양벌 규정은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임원이 과태료 얻어맞을 짓을 했다고 했을 때 너도 왜 감독을 이거 과태료 얻어맞게끔 너 감독을 잘못했어? 너도 과태료야!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양벌 규정은 어떤 경우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징역, 벌금의 경우에만. 징역, 벌금의 경우에만 적용돼요. 이건 과태료는 징역, 벌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태료 얻어맞았으니까 너 개공 너도 과태료야. 그런 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5번이에요. 5번. 적용되지 않는다. 50조는 얘 과태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만 과태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영향이 없어. 자, 그 다음에 32번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그랬는데 계약서 사본 첨부하는 거 없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만 적어내는 게 원칙. 다만 어떤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더 내놔요.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을 같이 내는 게 있긴 있죠. 그때 빼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사본을 내지 않고.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자문서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소공이 제출 대행할 수 있는 거 맞죠? 개공을 대신해서 제출 대행해 줄 수 있어. 대신 전자문서로는 못하지. 그죠? 전자문서로 이 말이 틀린 거지. 3번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겠다.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건 잘 몰라도 3번만 보면 그냥 3번이 정답이어서 정답률이 되게 높습니다. 32번이.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안 하죠. 개공이 신고한다? 신고 의무가 있다? 개공이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예요. 이때도 서명 및 날인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서 신고 필증을 어떻게 주죠? 지체 없이 발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금 이제 격가지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가 있는데 의미는 아실 겁니다.
정정은 사소한 것을 잘못 적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고치는 걸 얘기하고요. 변경신고는 잘 적고 잘 신고했는데 계약의 내용이 사후적으로 바뀐 겁니다. 계약의 내용이 바뀐 거고 이것은 바뀐 건 없는데 처음에 적을 때부터 잘못 적어놓은 거야 이거. 살짝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정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사소한 것들이 많아. 전화번호 뭐 끝자리를 잘못 적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주소를 잘못 적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정정신청이야. 이게 조금 이제 계약 내용이 바뀐 거예요 이거. 근데 정정신청도 되고 변경신고도 되는 게 두 가지 식이에요. 지면이죠. 그래서 거래 지분 비율 뭐 이런 거 거래 지분 아니면 면적. 그러니까 거래 지분 비율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거래 지분 비율인데 계약의 내용이 바뀌면서 지분 비율이 바뀔 수 있죠. 지분 비율이 뭐예요? 2분의 1이었다가 뭐 4분의 3으로 바뀌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변경이야. 이거? 잘못 적어놨을 뿐일 때는 정정. 계약의 내용이 사후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변경. 양다를 거치고 있어. 면적도 마찬가지. 면적도 처음에 면적을 잘못 적었다. 계약 내용 바뀐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야. 근데 면적을 잘 적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 내용이 바뀌면서 사겠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빠지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사는 면적이 뭐야? 지분 비율이 3분의 1에서 막 절반으로 됐어. 그러면 그게 이제 면적이 이제 늘어났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변경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쪽에는 안 나오는데 이쪽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바꾼다고요. 조금 변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변경 이렇게. 조차가 뭐죠?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금자가 뭐죠?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을 갖다가 이제 조문에서는 거래 가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래 가격 뭐 중도금 뭐 또 그 지급일 돈 나오는 거 있죠? 돈 금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요건 뭐요? 매수인 변경 또요 부동산 변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변경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지면 조금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면 공통되는 거 생각하시고 조금 바꾼다. 좀 어려운 게 뭐냐 여기서 매수인 요거예요. 매도인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매수인 변경이요. 근데 변경은 뭐냐 이것은 제외시키는 거 있죠. 빼는 거 그것만 변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A, B, C였다가 매수인이 A, B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 명 빠졌죠. 요거 뭐예요? 변경이야. A, B였다 A, B, C로 늘어나는 건 변경이 아니에요. A, B, C였다 A, B, D로 사람 자체가 한 명 바뀐 거 이건 변경 아니에요. 뭐만 변경이다? 제외만 변경. 빼는 것만 쏙 빼는 거.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돼. A, B, C에서 뭐로? A, B. 부동산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3개 A, B, C 부동산이 있다가 다시 뭐예요? A, B만 거래하는 걸 바뀌었어. 요것만 변경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 쏙 빼는 거. 추가되거나 교체하는 건 안 되고. 그래서 A, B, C, A, B 요걸 기억하셔야 돼. A, B, C 하나 줄여서 A, B. 그게 뭐예요? 제외. 그 매도인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매수인.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정정하고 변경을 물어봤을 때 거의 이게 주인공 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 가격이요. 이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들어가면 여기 조건기한이에요. 지금 문제는 답이 뭐죠? 조건기한. 요것은 좀 나오기는 좀 그래. 나올 수도 있지만 물론 좀 중요도 측면에서 얘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네. 4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정정 신청만 되는 것들입니다. 34번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인사는 권리 관계를 갖다가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 관계에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뭐죠? 권리자의 진정성 여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포함된다라고 하셔야 되니까 1번 X. 2번. 개업 공인인사는 거래계약서를 갖다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중개사무소에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겠다. 틀렸죠? 이때는 따로 보존할 게 없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시겠습니다. 3번은 1번. 중개 대상물을 취득함에 따른 조세의 종류는 설명해야 되지만 세율은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세일도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 출제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문에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A도 하고 B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는 하는데 B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요거 할 때도 재등록한 개공한테 행정처분 때릴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릴 때는 폐업의 기간은 고려하지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기출문제 그게. 그럼 뭐예요? X. X죠, X. 둘 다 고려해야 된다고. 그런 거 되게 많아.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런 거 설명할 건가요? 양도세. 양도세는 주로 이제 매도하는 사람한테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매수인,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할 조세에 양도세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의무사항이 아니지. 근데 그걸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설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인사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을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자료 요구할 수가 있다. 자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누구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 임대인. 그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뭐예요? 지워버렸는데. 요새 실내벽이 화래요. 그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는 여기 나온 관리에 관한 입지 조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도 안 들어가는 거지.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실제 관리 관계 어쩌고저쩌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그거나 요구할 수 있다고. 4개. 그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5번처럼. 35번요. 다 기재할 사항이 들어가는 거니까 거래계약서 필요기 사항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기억번은 어떤 글자 딴 겁니까? 관. 니은번은? 인이 아니고 인도. 그죠? 인도죠. 그죠? 디귿번은? 조교는? 교죠. 리을번은? 리을번. 기타 약정이지. 암기한 바 없어요. 기타 약정이지. 리을번은. 그 밖에 약정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6번 가시겠습니다. OXO 이거 하시라는 건데. 기억번. 공제에 가입한 개공이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기간 만료된 때부터 15일 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겠다. 어때요? 기간 만료 일까지 재설정하는 거지. 15일 나오면 안 되고 기간 만료 일까지 재설정. 자, 2번, 니은번. 개공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겠다. 즉 보증 설정해야 된다. 개공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죠.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 디귿번. 개업 공인인사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배상할 때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사고 터진 경우는 그래서 개업 공인인사가 보험금으로 공제금으로 배상해줬다. 그러면 다시 재설정해야 되지요. 지체 없이 재설정이 아니라 15일 이내 재설정이죠. 다 틀렸죠? 정답 5번. 37번입니다. 반환체험의 이행 보장제도입니다. 1번. 개업 공인인사는 계약금 등을 갖다가 자기 명의로 예치할 것을 당사자한테 권고하여야 한다. 권고할 수 있다죠. 의무상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2번.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치명의자가 잘 나온다니까. 빠지지 않고 나와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게요? 바로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고 대통령령에 가니까 이제 은, 공, 신, 보, 채, 전까지 치면 총 7명 되는 거예요.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은행이지요. 또요? 공제사업자죠. 다른 말로 협회라고 합니다. 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신탁업자. 또 여기는요? 보험회사. 여기는요?
재신관사. 여기는요? 전문회사. 이행, 대행, 전문회사. 이렇게. 그래서 7명인데 소공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되고. 소공 안 되고. 부칙계공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부칙계공도 계공인데 뭐. 안 된다는 얘기 없죠? 계공. 자, 그 다음에 또 변호사는 될 수 있나요? 안 되고. 네? 변호사 안 되고. 또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는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 밖에 제3자는 이 사람만 될 수 있지 제3자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체국 예고 모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이건 예치명의자고요. 예치기관 또 있죠. 그 예치기관은 금고 역할을 해주는 데가 돼서 이때는 돈을 맡아서 물리적으로 넣어놓는 그 금고 역할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는 등등등등등 우체국, 보험회사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체국도 들어갑니다. 3번 등자에 들어가 등등등. 4번 개업 중인 변호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개업 중이고 뭐고 안 되는 거야 이거. 자 5번 매도인, 임대인 등은 금융기관,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예치 제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묻어놓읍시다 하는 제도죠. 근데 또 한 가지 제도가 그런 돈을 갖다가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또 있죠. 이렇게 사전 수령 해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처럼 돈을 가져갈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은 미리 돈을 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뭐요? 보증인을 세워놓고 빼가야 되겠죠? 그게 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보증서 발행기관 될 수 있는 거 딱 2군데밖에 없는데 금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발행한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주어야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다고요? 여기가 예치명의자죠.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5번에서는 요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금보니까 보증서 발행기관에 금융기관은 맞고 보증보험회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금보, 보증보험회사. 신탁업자 없죠? 신탁업자 때문에 틀렸죠 지금? 공제사업자도 없습니다. 금보예요 금보. 보증서 발행기관 금보. 그죠? 보증서 발행기관 금보. 예? 자, 그 다음에 38번 가시겠습니다. 금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2번만 봐요. 2번만. 2번이 틀렸습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을 때 어때요? 대리인하고 계약하면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거래입니다. 의뢰인과 계약해도 직접 거래. 의뢰인이 보낸 사람이랑 계약해도 직접 거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요. 자, 39번 교육입니다. 교육.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자, 2번이 왜 틀렸어요? 2번만 보시면 2번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28시간에서 32시간이야. 그죠? 28, 32.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교육시간 보면 실무교육시간은 28, 32 이렇게 되고 연수교육시간이 12, 16 이렇게 되죠. 요 시간 차이가 4시간 차이 나요. 둘 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시간은 어떻게 해요? 30시간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실무교육은 여기 이어서 32, 44 이렇게 되죠. 이건 경매 실무교육이에요. 경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을 또 많이 오답을 고르신 게 5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국장은 실무교육의 지침을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람. 국장. 실무교육 지침도 국장. 연수교육 지침도 국장. 직무교육의 지침도 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40번. 포상금 제도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이 편에 있는 포상금 제도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출제가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간단히 보고 수업을 마칩니다. 2편에 있는 보상금입니다. 2편. 2편의 보상금은 일단 허목한테 포상금이 걸려있다.
거짓 신고한 사람, 이 사람을 신고하면 구체적으로는 포상금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 받지 않고 계약한 이 경우도 포상금이 걸려 있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도 포상 걸려 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은 이렇게 허목 세 사람이다. 허목.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 거짓 신고는 5% 과태료입니다. 허위 신고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속여서 받았다. 이렇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는 2학년 2반이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경우는 230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 땅의 공시가 기준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10% 이행강제금 이렇게 되죠. 전부 다 이거 이하가 생략된 겁니다. 전부 다 이하가 생략된 거예요. 네. 10% 이행강제금. 근데 이제 포상금은 도대체 언제적에 주냐? 여기는 일단 좀 어려운 게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줍니다, 돈을. 그 다음에 과태료가 여기에 부과됐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입증 자료 내고 과태료가 매겨졌어야 된다. 이랬을 때 포상금을 되게 많이 주죠. 부과된 과태료에 얼마를 떼어줘요? 20%를 떼어줍니다. 이건 20% 이하가 아니고 20%입니다. 5분의 1을 떼줍니다. 정확히. 단 1,0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 없다. 1,000만 원이 상한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입증자료 낸다는 게 독특해요. 그 다음에 부가가태료 20%를 떼어준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 형사처벌이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무겁게 처벌받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공소, 제기 또는 뭐예요? 기소유예 결정이 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거 또는이죠. 공소제기 아니면 뭐예요? 기소유예.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건 한 건당 얼마요? 50만 원 이렇게 되고요. 목적대로 이용 안 했을 때는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게. 근데 언제 주느냐? 그 전에 그렇죠. 이행 명령만 있으면 포상금은 준다더라. 근데 포상금이 얼마 안 됩니다. 한 건당 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을 때가 아니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면 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 40번의 1번은 허입니다. 가운데 허가 안 받았을 때 뭐예요? 50만 원. 1번 맞죠? 2번은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니까 부가가태료에 뭐예요? 20% 5분의 1 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이거거든요.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죠. 근데 포상금은 얼마 줘요? 언제 줘요? 언제? 이행명령이 있으면. 요거 3번이 틀린 겁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가 아니고 이행명령이 있는 때 지급하는 거죠. 이행명령이 있는 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포상금 지급해달라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포상금은 지급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받은 때부터 2개월 이내 지급이다. 여기는 2달입니다. 2달 내 지급이고 이때 국고에서 일부든 전부든 보조하는 제도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또 있죠. 어떤 거예요?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나 고발했을 때. 또요? 공무원, 관련 공무원이 신고 고발했을 때 안 줄 수도 있어요. 또요? 위반행위 관련자가 또 신고 고발했다. 그때도 안 줄 수 있다. 이런 게 좀 독특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4번은 2개월이니까 맞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 5번은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다는 얘기죠. 그럼 포상금 어떻게 주죠? 그 중에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몰아주죠. 정답은 3번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시험인데 시험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금요일 전에 목요일 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저녁 시간 한 6시간, 5시간 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꼭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중개사법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저녁 시간 때 읽고 다음날 아침까지 읽어서 한번 일회독 하고 시험 보는 연습을 다음 주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